네, 제1차 확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대표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전국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히 1분 내외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수진 전국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여성당원 주권시대를 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이수진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전국의 여성당원들은 뜨거운 겨울을 보낼 결의에 차 있습니다. 여성이 일어설 때 기득권, 국정농단 세력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여성의 삶 여전히 고단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성별 임금 격차와 일터에서의 성차별, 여성에게만 과도하게 부과되는 돌봄 책임,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젠더 폭력, 세계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여성 대표성, 저출생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음 주 11월 2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40%가 성폭력을 피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여성의 삶은 너무나 고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고 겁박하고 혐오와 갈라치기 정치로 어떤 정략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런 혐오 정치에 기대어 극우 단체는 대놓고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끝장내겠습니다. 성별 임금 공시를 제도화하고 돌봄 노동 등 여성 노동이 제대로 인정받게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젠더 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국회에 설치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더 많은 민주당 여성 후보가 당당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당원이 민주당의 주인이 되고 정치의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을 바꾸는 거센 파도가 될 수 있도록 전국의 여성 당원과 함께 뛰고 또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최락도 전국 노인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희 1분 내외로 발언 부탁드립니다. 젊은이는 빨리 갈 수 있지만 노인은 빨리 가는 길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노인위원회는 힘을 다해서 다음에 정권 창출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경종 전국 청년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락도 노인위원장님께서 빨리 가는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청년위원장 모경종입니다. 대한민국 청년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청년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세대가 오늘도 역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내세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았더니 젊은 층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통계는 확인하고 내놓은 대책입니까? 젊은 층은 소득세 실효세율이 매우 낮습니다. 즉 애초에 세금을 많이 내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을 애초에 많이 내지도 않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세액공제를 한다는 그런 사탕발림식, 고여주기식 정책 이제 그만하십시오. 정부위원회를 한번 살펴봤더니 그 안에 청년 비율 역시 처참합니다.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21개 위원회 가운데 68.3%인 151개 위원회가 청년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 청년의 문제 해결책 제시도 청년이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문제도 청년들이 가장 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창의력도 통찰력도 없는 보여주기식 정부의 청년 정책 정말 최악입니다. 민주당이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대한민국 문제의 해결 방안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가 보여주도록 할 테니 한번 잘 보고 배우시고 벤치마킹 하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가서 골프 치실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삶, 청년의 삶을 돌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봉건우 전국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임 전국대학생위원장 봉건우 인사드립니다. 이 안부를 다시 여쭐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다들 안녕들 하십니까? 내 가족이나 동료에 대한 연민을 담아 진심으로 서로를 걱정하는 말을 건네야 됐던 그때의 기억. 국가 공동체가 급격히 붕괴하고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마저도 신뢰할 수 없었던 그때의 기억이 다시금 회상되는 요즘입니다. 동료 시민들의 안전을 묻는 그 인사 또한 한 대학 캠퍼스에서 처음 시작되어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을 위로했습니다.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현실 속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절묘한 한마디였기 때문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수많은 대학생과 국민들의 고통과 분노를 담아 모으겠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때로는 거리와 광장에서 청년 대학생들과 소통하고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하셨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아직은 주저하고 있는 수많은 양심들을 조직하겠습니다. 젊은 집회를 만들어 우리의 목소리가 더욱 잘 들리게 만들겠습니다. 더 이상 손 놓고 지켜볼 수 없는 전국입니다.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호가호위만을 일삼고 국정을 사적으로 유린하는 윤석열 정권에게 꽃이 열흘을 붉을 수 없는 것처럼 자신들이 가진 권력 또한 유한함을 똑똑히 보여줘야 합니다. 전국에 계신 대학생 여러분과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정의, 공정,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시민의 힘으로 오만한 권력을 심판했던 그때처럼 힘을 모아주신다면 그 선봉엔 저희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서미화 전국장애인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전국장애인위원장,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서미화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편적 복지 국가라는 기치 아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시민 기본권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정체성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 퇴행을 막고 민주당의 정신을 지키는 일은 전국장애인위원회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입니다. 전국장애인위원장으로서 선출된 후 전국장애인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구축해서 조직 구성과 사업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시도당 장애인위원회와 상시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10만 장애인 당원 시대를 열어가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이는 다가올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당원 확보를 위한 전국 시도당 시스템을 정비하고 시도당을 비롯한 시군구 장애인 지역위원회 위원장님들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조직을 구축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장애인 당원이 비장애인 당원과 차별 없이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장애인 당원이 그 권리가 보장되는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또한 전국 장애인위원장으로서 복지 예산 확보와 장애인 권리 신장을 위한 법제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과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은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시대,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활짝 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애인 당원이 함께하는 전국장애인위원회가 앞서서 그 길을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당과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장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최초로 전국노동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최초로 도입해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노동정책당원입니다. 우리 당 강령에 노동의 가치와 노동 존중을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체성을 반영하는 노동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과거 대우조선해양, 현재 한화오션입니다. 하청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현재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열악한 현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무차별한 손배소와 상시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 무관심한 원청,
노동법 2, 3조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에는 감사원이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다는 빌미를 삼아서 공공기관 노동조합에 대한 사찰을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노동존중 실천단 의원님들께서 발빠르게 대처해서 무산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남발하는 이런 사례로 우리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과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노동위원회가 노동존중 실천단과 함께 발빠르게 대처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임미애 전국 농어민 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농어민 위원장 임미애입니다. 농민들이 거리에 섰습니다. 지난주에 한농연에 이어 이번 주에 농민의 길까지 쌀값과 한우값 폭락으로 시작된 농민들의 투쟁이 이제는 가장 시급한 민생은 윤석열 정부 퇴진이라고 한 목소리로 입을 모읍니다. 어제 농해수위에서는 이러한 농민들의 분노를 담아서 민생사법이라고 할 수 있는 4개 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양곡관리법,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그다음에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어민과 함께하는 농어민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당에 잘 전달하고 정책을 만드는, 그리고 민생투쟁에 늘 앞장서는 농어민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민병덕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약한 자들의 무기, 힘 없는 자들의 힘,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민병덕입니다. 지난 화요일 이재명 당대표님과 위원장 임기 시작 후 첫 상생 꽃달기 행사를 했습니다. 처음 피운 상생의 꽃 새송이가 100만 송이로 늘어날 때까지 갑과 을이 서로 돕는 상생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어제는 을지로위원회 쿠팡 사장단 간담회를 통해 심야노동, 배달앱, 불공정 등에 관한 사회적 대화에 쿠팡도 참여하겠다는 뜻을 확인했습니다. 쿠팡이 제기한 노조와 일부 언론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도 다음 달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갈 길이 멀지만 쿠팡이라는 유니콘의 뿌리, 약자를 찌르는 무기가 아니라 동반성장의 도구가 되도록 을지로위원회가 노동자 협력사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꿈꾸는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할 일 없는 구조를 만드는 을지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을들이 단결해서 갑과 상생할 수 있는 힘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복귀왕 서해적경제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서해적경제위원장 복귀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계속 죽여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사회적 경제 분야는 정말 더 죽이고 있습니다. 과거 2023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편성된 예산은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하지 말자는 겁니다. 투입 대비 성과로 보면 사회적 경제에 대한 투입이 정말로 효율적이다라는 이미 성과에 대한 판정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다라고 하는 이상한 사고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장 우리 사회적 경제 분야에 있는 분들은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함께 하면서 싸우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힘들지만 열심히 함께 노력해서 그 분야에 있는 분들과 정권교체 핵을 이뤄내고 그리고 2년 후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지방 일꾼들이 공통으로 공약을 만들어서 지역경제의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먼저 해내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우리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가 그 중심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희 소상공인 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전국 소상공인 위원장 오세희입니다. 우리 경제가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표는 많이 발표되고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피할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매출 진작을 위한 판로는 개척도 난관입니다. 유통에 온라인 옮겨가면서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도태되고 거대한 온라인 플랫폼에 갑질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배달 플랫폼에 우리 사유 이슈가 됐지만 많은 갑질 관계로 어려움을 갖고 있고, 특히 이 부분은 꾸준한 대응이 필요하고 또 저희도 정책을 만들어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이 2조가 통과됐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골목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2조를 꼭 지켜서 지역사랑 상품권이 통과가 돼야 된다. 지원은 못하나마 상품권을 만들어서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다는데 그걸 누가 어떤 정부가 마다하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당일에도 꼭 이 부분에 집중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골목상권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서 지속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풀어가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당과 많은 대화로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당 지도부의 모두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전국 위원장 여러분 함께 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어제 경제인 협회에서 국내 여러 대기업 사장단과 함께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상법 개정에 문제가 있다.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되니 자제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개인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은 신속한 상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5년에 삼성물산 합병, 또 2021년에 LG화학의 물적 분할, 2024년에 SK이노베이션 합병, 그리고 두산밥캣 포괄적 주식 교환,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소액 주주들의 실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량주인 줄 알고 샀는데 이런 여러 가지 기술 발휘를 통해서 갑자기 우량주가 불량주로 전락하니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배경영권 남용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또 다툴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 토론을 통해서 과연 누구 주장이 옳은지, 또는 쌍방의 주장을 통합해서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방법은 없는지를 토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법 개정과 관련된 양측의 양 입장의 공개 토론을 제가 제안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이 제가 직접 토론을 함께 참여해 보고 또 정책위 의장 등을 포함한 쌍방의 입장들을 다 취합해 본 다음에 우리 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두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에 이론이 있을 뿐입니다.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보니까 우리 기업계에서도 또 투자자 측에서도 신속하게 이 공개 토론에 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삼권 분립, 이것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기본 질서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장 근간입니다. 행정부와 입법부 내 정치 세력이 다툰다고 할지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됩니다. 저는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습니다. 한때 조봉암에 대한 판결, 인혁당 사건 판결,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판결처럼 흑역사도 없지는 않았지만 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된 이후, 소위 민주화 이후에는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재심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고 이런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 또 정의에 대한 추구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라고 확신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무도한 검찰들이 2018년 12월에 저를 4건의 허무맹랑한 사건으로 기소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어쩌면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멀쩡한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회개한 잊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저를 기소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대장동 개발에서 5,503억 원을 벌었다라고 제가 주장하고 공고문에 실었다는 이유로 왜 벌었다라는 과거 표현을 썼냐? 아직은 100% 들어온 건 아니고 들어오는 중 아니냐? 라고 하는 이런 회개한 이유로 과거형 표현을 문제 삼아서 기소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왜 억울하다고 말했느냐?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났음을 인정했다고 해도 아무 소리 말아야지 누명 썼다. 억울하다. 이렇게 말한 것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다. 이가 또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무려 2년 동안 제가 저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잠깐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사필 규정해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의 사법부였습니다. 또 작년에 여러분들께서 다 기억하시겠지만 터무니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자체에서도 그 전열이 무너져가지고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는 구속해도 좋다라고 하는 국회의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역시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서 제자리를 잡아준 것도 사법부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수십 년 법조인으로 종사해 왔지만 그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상식과 법리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그런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거의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법관은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들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심제가 있습니다.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현실의 법정이 2번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기도 합니다.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또 민주주의입니다. 정당한 의견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를 벗어나서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 이 말씀을 드린 바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정의를 발견하고 실제적 진실에 따라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대다수 법관들에게 그리고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어제 연세대 교수 177명이 발표한 시국선언문 제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동국대, 연세대, 한신대,
이화여대 교수들이, 그전엔 성공회대 교수들이, 그 전날에는 중앙대와 전주대, 경북대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국선언을 발표한 대학이 전국적으로 60곳을 넘었습니다. 한국작가회의 소속 작가 1056명도 지난 18일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한국작가회의 작가들의 시국선언은 50년 전 유신에 항거했던 100일 선언의 뜻을 잇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들불처럼 번져가는 시국선언은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군사 독재 정권의 저항에 민주화를 요구했던 대학 교수들과 문인들이 다시 저항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묵했던 시절 교수들을 비롯한 각계의 시국 선언은 불의한 정권을 심판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이 처한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고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민심에 맞서다간 앞서 몰락한 정권들의 전철을 밟게 될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느라 미처 살피지 못한 것 같아 시국선언 일부라도 대신 전해드립니다. 한국작가회의 소속 작가들의 시국선언입니다. 도대체 어쩌다 우리의 나라가 사이비 종교지도자, 여론조사 조작 협작군, 식민가해국 일본을 조국으로 삼을 기세인 자들과 자국의 이익이 우선인 극우에도 미치지 못하는 허접한 세력에게 포섭되었는지 그 괴이한 서사는 수십 권의 책으로 써도 모자랄 것이다. 연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입니다.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나 야훼가 선언한다. 나 이제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거기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말라. 머리를 들고 다니지도 못하리라. 재앙이 내릴 때가 가까웠다. 불의한 권력에 대해 성서는 이처럼 준엄한 경고를 내렸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정의로운 권력 아래 살고 있는가? 군 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에게 괘씸죄를 뒤집어 씌워 수사 외압의 진실을 가리겠다는 의도가 빤한 구형입니다. 군 검찰의 행태가 정적 제거의 혈안이 된 정치 검찰과 판박이입니다.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드러나면 절대 안 될 엄청난 비밀이라도 있습니까? 민주당은 해병대원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혀내고 최 해병과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시국선언에 불이 붙었습니다. 연세대 교수 선언은 악한 권력에 재앙이 내릴 거라는 성경 구절로 시작합니다. 박정훈 대령의 1심 선고가 1월입니다. 최해병의 정의가 서는 것이 군법 3심의 결말일 것입니다. 섭리를 누가 막겠습니까? 내년 봄엔 민주주의 만세, 정권 퇴진 만세를 외치는 온 국민의 선언이 진동할 것입니다. 국민 대행진을 이끌어 주실 국민과 당원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 대학 교수들이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일가라는 파면 해고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수의 성지 대구와 경북 그리고 87년 민주항쟁 도화선인 이한열 열사의 모교 연세대까지 전국 60여 개 대학 교수들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주권의 외침이 거리를 메우기 전에
탄핵의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라. 국민의 경고를 무시한 대통령은 언제나 역사에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인용한 성경 구절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빠져나갈 생각을 말라. 머리를 들고 다니지도 못하리라. 재앙이 내릴 때가 가까워졌다. 윤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범죄 정황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윤건희 부부를 앞세운 명태균 씨의 공천 장사가 최소한 10명이라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가히 윤건희 마트, 국민의힘 공천 박앤세일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명시된 대통령 탄핵 사유 범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한 장본인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검찰에게 경고합니다. 대통령 탄핵 범죄 혐의를 꼬리 자르기 수사로 오물쩍 넘어가려 하다가는 검찰 탄핵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군 검찰의 박정훈 대령 징역 3년 구형을 국민과 함께 경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에 스스로 양심을 팔고 굴종한 군 검찰의 비겁한 법정 폭력입니다. 군 검찰의 억지 논리라면 이순신 장군도 항명죄로 명령 불복종 혐의로 기소할 판입니다. 제3자 최혜병 특검을 약속한 한동훈 대표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최혜병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정의로운 참군인 박정훈 대령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필승! 다음으로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사법부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지난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을 보면 도저히 좀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취지를 따르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최고 해석기관인 대법원은 이미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서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또한 어떠한 표현이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 사실의 공표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를 사실상 무시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은 유권자에게 주는 인상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오히려 판사 개인적인 시각을 투영해 검찰이 왜곡날조한 기소 내용을 수용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선고 예정인 위증교사 사건도 공직선거법 사건 못지않게 정치검찰의 왜곡과 날조가 심한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간 전체 통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김진석 씨가 KBS 측과 김병량 시장 사이에 고소 취소 협의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2년 최초로의 법정 증언으로 확인된 고소 취소 약속 자체는 부정했지만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이자 약속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협의 사실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석 씨는 오히려 예예예 라면서 호응을 했고 누가 고소 취소 협의를 위해서 통화를 했느냐라는 질문에는 거기까지는 이라면서 누군가 연결되었을 텐데 그게 누군지는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교감이 있었다고까지 하면서 고소 취소 협의 과정에서 있었던 긍정적인 인식과 기억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같은 김진성 씨의 발언 등을 쏙 빼고 통화 내용을 왜곡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변호인과의 전화통화에서도 김진성 씨는 교감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으나 직접 협의한 자가 누군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동일하게 말합니다. 검찰이 수사기록 목록에도 써놓지 않고
사실상 숨겼던 녹음 파일이 바로 이 통화 내용입니다. 아울러 김진성 씨가 김병량 시장의 고소 대리인이자 수행비서로서 김 시장과 내밀한 사이였기에 이 협의 사실을 모를 수 없는 지위였던 점까지 감안한다면 김진성 씨에겐 고소 취소 협의에 대한 기억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김진성 씨의 법정 진술 역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할 수 없어서 위증이 아니고 또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죄도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는 25일 법원에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군 검찰이 기어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국가의 최후 보류라고 하는 군, 이러한 군의 사법체계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노스럽습니다. 군의 사법체계가 무너지면 군의 사기와 전투력 약화로 귀결됩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외압 의혹과 연루되어 있습니다. 또 군 검사와 군 판사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도 연루된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방탄을 위해 항명죄 최고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군 검찰은 박정훈 전 단장을 집단 항명 수괴죄로, 수사관 임명을 항명죄로 입건한 바 있습니다. 군 검찰은 당시 이들 3명이 전화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집단 항명 수괴죄와 항명죄를 적용했습니다. 역대급 코미디입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수사에 국민적 공분이 일자 군 검찰은 슬그머니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집단 항명 수괴죄를 항명죄로 낮추고 수사관 임명은 사건에서 배제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군 검찰의 형태는 억지 중의 억지, 베스트 오브 억지였습니다. 특히 항명죄 최고형 구형은 앞으로 용산 눈치만 봐가며 행동하라는 정군을 향한 압박이자 협박으로 읽혀집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법과 규정에 따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을 뿐입니다. 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정당한 수사가 어떻게 항명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무서워서 앞으로 제대로 군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군 검찰의 비상식적인 구형은 국민의 불신만 높일 뿐입니다. 상식적인 수사를 위한 국정조사와 공정한 수사를 위한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민주당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함께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추도식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말에 예정된 추도식은 민간 행사로 격이 낮아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약속했다면 정부가 주관해 추도식을 치르는 게 상식적이고 책임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강제징용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도 없습니다. 이런 일본의 정부의 태도는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의 아픔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이런 일본 정부의 태도에 아무 말 못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중일마 때문입니까? 윤석열 정권이 강력한 외교적 대응으로 항의하지 않는다면 중일마 발언은 실수가 아닌 진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이라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법원이 선거법 재판을 둘러싼 사정을 큰 틀에서 공정하게 봐주길 바랍니다. 개개의 사실관계는 변호인들이 다툴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사법부가 재판에 임할 때 나무보다 숲을 봐주길 당부드립니다. 이 사건은 개개의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고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건입니다. 당사자의 피선거권 문제도 있지만 그를 지지하고 기대하는 절반의 국민들의 참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대선이 끝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차기 대선의 경쟁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이제 와서 오래전에 발언을 두고 패자로부터 차기 대선에 출마할 기회를 원천 박탈하는 게 과연 합당한지, 승자의 숱한 반칙은 당선되면 그만이라 눈 감아버리고 패자의 반칙만 문제 삼는 것. 그래서 실은 사실상 무효였던 선거에서 패자의 몇 마디 발언을 두고 그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저는 헌법상 평등원칙,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그리고 참정권 침해란 생각을 합니다. 대선이란 게 국가의 헌법 수호자를 선출하는 선거이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만큼 개개의 행위에 대한 탁상적 평가보다 재판의 결과가 큰 틀에서 얼마나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가를 따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후보의 개개 행위에 대한 판사 개인의 세세한 평가와 결론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뛰어넘는 주객이 전도된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표를 좀 봐주시면 이게 과거 10년간의 주식시장의 글로벌 주요 증시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6분의 1도 안 되고요. 대만에 비해서 5분의 1도 안 되고, 그리고 일본에 비해서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중국보다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 우리나라는 추격자였습니다. 선진국에서 성공한 산업 모델을 열심히 쫓아가면 되었습니다. 국가가 주도하고 재벌이 중심이 된 산업정책이 성공한 이유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어서 다른 선진국들과 같은 출발선상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해서 미리 알 수가 없고 이제는 보고 쫓아갈 나라가 없습니다. 재벌 1, 2세의 기업가 정신도 이제는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인들 스스로 모험을 감수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그럴 때 민간 자본시장의 집단지성이 움직입니다. 따라서 자본시장 주도 경제성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본시장의 생태계가 공정하지 않아서 집단지성이 발전할 수 없고 발전할 수 없다면 그 나라는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추격자 모델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LG엔솔, 이스페타시스,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경우 언제든지 지배주주가 일반 주주 지분을 탈취해도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에서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중국에서조차 작년 말에 이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이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현행법상으로는 지금 상법 개정안이 발의는 돼 있지만 현행법에는 없기 때문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의 결정에 의해서 이런 주주의 재산권이 물적뿐 아니라 주식 교환 등으로 인해서 주권이 휴지 조각이 순식간에 된다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상법 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글로벌 기업 이사회가 주요 의사결정 때마다 주주의 이익 침해로 문제가 될까봐 토론을 치열하게 하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는 그 수준으로 올라가야 선진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개장식에 지난번에 한국거래소 개장식에 대통령이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있게 반영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상법 개정을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지금 와서 반대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반대하는 모양입니다. 필요하다면 과도기적으로 상장회사로 제한할 수도 있고 업무상 배임죄 축소나 폐지 이런 것들과 더불어 논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가 건강하지 못한 나라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금투세 등은 폐지하자면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은 거부하는 그 이율 배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것은 건강한 자본주의가 발전하길 바라기보다 최대 주주의 기득권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주철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김치의 날입니다. 김치를 담그는 11가지 재료가 모여서 22가지의 건강 효능을 만든다는 뜻에서 11월 22일 법정 기념일로 정한 것입니다. 김치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K푸드의 선두주자일 뿐 아니라 우리 김장 문화는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만큼 연대와 공동체 정신이 스며 있습니다. 우리 김장 문화를 보존 확산하고 김치 산업을 진흥해서 내수 시장을 지켜내고 세계의 김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김치산업진흥원도 필요합니다. 김치 많이 드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순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경남 창원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한홍 의원이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녹취에 대해 제3자를 통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 사실이 들통나자 해명을 자처한 자리였습니다. 윤한홍 의원의 후배인 전 경남도의원 장 씨는 언론을 통해 윤 의원이 명 씨에게 대통령이 호통친 녹취를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맹태균 씨는 그 대가로 본인에 대한 불구속 수사와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등의 대가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범죄 은닉을 위한 뒷거래입니다. 녹취 중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부분만 잘라서 공개하라는 것은 증거 조작 강요입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몸통을 보호하려는 꼬리 자르기입니다. 그럼에도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뻔뻔스럽게 회유나 거래는 없었다. 총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다. 맹태균 씨와 사이도 안 좋은데 제가 회유한다고 통했겠느냐라고 주장했습니다. 참 변명도 구차합니다. 사이가 좋으면 거래가 필요치 않습니다. 사이가 안 좋으니 거래를 통해서라도 이득을 보려 한 것 아닙니까? 맹태균과 사이가 안 좋은 윤 의원이 굳이 명 씨와 접촉을 시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맹태균한테 밀려난 게 억울해서 윤핵관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다시 윤핵관으로 우뚝 서고 싶었던 겁니까? 윤핵관으로서의 애타는 순해 보입니까? 용산에 러브콜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직도 맹태균에 의해 가로막혀 박안수의 헌납한 경남도지사의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까? 참 비굴해 보입니다. 윤한홍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총체적 진실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총체적 진실 특검에서 밝힐 수 있습니다. 부디 총체적 진실을 밝혀줄 특검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검찰의 한마디 보탭니다. 꼬리 자르기는 파충류인 도마뱀이나 하는 짓입니다. 도마뱀의 꼬리 자르기는 어떤 위험이 있을 때 몸통을 살리기 위한 본능적 행위입니다. 이런 꼬리 자르기가 현재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하고 있습니다. 몸통을 살리기 위한 본능적 행동입니다. 과연 검찰이 몸통을 수사할 건지 꼬리만 수사할 건지 두고 볼 일입니다. 파충류나 하는 짓, 꼬리 자르기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검찰이라면 그 무능함 하나만으로도 현재의 검찰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몸통이 누구인지 국민 모두가 압니다. 몸통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입니다. 검찰이 몸통에 눈 감고 가짜 꼬리만 덥석 문다면 개금에 콜금에 엿금 소리까지 듣게 될 겁니다. 엿장수는 엿을 자를 때 지 마음대로 자르거든요. 맹심하십시오. 그러다 엿됩니다. 검찰은 가짜 꼬리에 현혹되지 말고 몸통 수사 제대로 하기를 엄중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